안녕하세요. 뉴스 찬찬찬 역사적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니까 뭐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우리 멍군이 약간 목도 좀 꾸며보고 우리 딸들이 조금 더 꾸며줬는데 다음에는 더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들려드릴 주제는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한 겁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가 굉장히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좀 최대한 좀 쉽게 이 이슈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는데 오늘 조금 주안점을 둘까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해온 기사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증시에 들이운 인플레 그림자, 코스피 털썩. 뭐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근 주식시장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물가가 자꾸 상승하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밥 한 바 1,000원이면 샀는데 돈값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00원 내도 밥 한 바를 안 줘. 그래서 1,100원, 1,200원 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건데 이게 결국은 물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저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건데 특히 요즘 인플레이션 논쟁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조금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좀 더 파급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게 미국 주요 투자은행들, 그러니까 미국의 큰 은행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 전망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는 1.5% 수준, 이렇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코어 PC라고 해서 이제 개인소비,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근원 물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원 물가라는 건, 그러니까 농산물, 유가, 이런 거는 막 농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유가 감산을 했느냐에 따라서 막 변동이 크잖아요. 그런 거 빼고 나머지 물가가 어떤 거냐 할 때 이제 근원, 우리말로 하면 근원, 영어로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파란색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걸 중심으로 주로 중앙은행들이 보거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높진 않지만 이게 앞으로 올해 말 뭐 이렇게 하면 쭉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이 2%를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2% 넘어가거나 근처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면 그러면 이게 물가가 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건데 요 차트를 보시면 이거는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지만 사실은 뭐 이게 BEI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물가연동 국채금리의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되고 하여튼 기대 인플레이션이니까 이건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걸 보세요. 2% 이상 막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중앙은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돈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중앙은행을 조금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싫은 건 뭐냐?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 내가 찍어낸 돈이 자꾸 막 똥값이 돼. 이런 상황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 물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중앙은행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를 거 아니겠어요? 물건값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영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물가에 가장 신경 씁니다. 근데 물가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를 넘어가면 위험 신호라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2% 올라가면 이거 그만 놔두면 안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준금리도 거의 0%로 만들고 막 돈을 풀어주고 있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이래도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그게 그런 걱정이 이 10년물 국채 시중금리 인상으로도 나타나요. 미국의 이제 소위 벤치마키, 그러니까 시중금리를 제일 대표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보시면 작년만 하더라도 0.5% 정도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와서 지금 1.3%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 사실 금리가 상승하는 건 그런 거죠. 돈값이, 금리를 많이 쳐줘야 돈을 빌려준다는 거니까 사실 돈값이 올라가는 건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걸 보고 왜 물가를 걱정하느냐?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중앙은행들이 이걸 가만히 놔두질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를 자꾸 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걸 예상한 가격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아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뭐냐.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던데, 야, 은행에 넣어놔봤자고 뭐 얼마나 준다 그러냐. 삼성전자라도 사자. 그렇게 해서 다들 주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왜냐?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또 가고, 뭐 요즘 비트코인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가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 배당 수익률이 현재 한 1.5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S&P 500 지수 그냥 ETF에 투자했어요. 가만 놔둬도 1년에 한 1몇 %의 배당은 그냥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의 배당이 차라리 높으니까, 은행 넣어봤자, 뭐 금리 넣어봤자 얼마 안 주니까 주식으로 가는 게 좋았는데, 슬금슬금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가격이면 차라리 그냥 채권 사두는 게 낫겠네. 주식에 넣었다가 그냥 푹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에도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1.3%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야, 이거 차라리 채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식시장에도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뭐 물건 가격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금리, 주식시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냐, 그래서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거냐, 아닌 거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논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뭐 불안하다 해서 주식시장도 좀 빠지고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보죠. 인플레이션이 그럼 왜 시작됐느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유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WTI, 이게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추이인데 지금 $60를 넘어섰거든요. 지금 어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 근방에 있습니다.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 4월인가요? 이 마이너스 유가가 또 나왔다, 이런 기사 한번 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너무 기름 제발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원유 좀 사가세요, 그런 적이 있었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유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슬금슬금 계속 올라가서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뭐 기름 가격도 올라가고, 뭐 플라스틱 가격도 올라가고, 전기료도 오르고, 뭐 모든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막 이렇게 뛰면은 아이고, 이거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드는 거죠. 또 최근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걱정을 일으킨 건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2,100조 코로나 부양책이 미 상원에 통과했다, 이런 기사인데,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 출범했잖아요. 바이든 정부는 돈을 굉장히 많이 쓰겠다는 정부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미국이 심각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많이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통과된 것만 코로나 부양책
그 미국 달러로는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1000조 원 정도, 1000조 원 정도. 그거를 이제 하기로 했고, 이 돈으로 뭘 하느냐? 국민 1인당 현금으로 1,4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를 다 나눠줘요. 막 나눠줘. 실업수당도 1인당 주당 400달러, 그러니까 1인당 한 45만 원 정도 실업수당으로 매주 주겠다. 또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인데 15달러로 올리겠다. 2배가량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돈을 이렇게 풀면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으나, 또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정부가 빚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돈 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몽몽이 뒤에 돈 꾸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자 올라간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경기 부양하려고 돈을 많이 쓰니까 채권 금리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인플레이션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고,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도 뭔가 좀, 지금은 돈을 열심히 풀고 있지만 뭐 이렇게 좀 조이는 걸 하는 거 아닐까, 그게 걱정인 건데, 실제로 연준이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사실은 조금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물가보다는 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얼마 전에 이 사람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은행, 한국은행 같은 데가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는 곳인데, 거기 의장이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분인데, 이분이 얼마 전에 강연을 하나 한 게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미국 노동시장 회복이 아직 멀었다. 완화 정책을 지속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내심 있는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얘기했는데, 이 노동시장을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사실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했는데 좀 개선되고 있어요. 사실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이게 미국의 실업률 표예요. 코로나 때부터 이게 막 15% 이상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실업률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6%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이걸 보면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 실업자가 많이 줄어들고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파월은 뭐라고 했느냐? 지금의 이 실업률은 과소평가된 거다. 실제 실업률은 10%에 육박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겉으로 좋아 보여도 속으로 들여다보면 엉망이다, 여전히. 나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 팬데믹 기간에 하위 4분위 계층의 고용, 그러니까 좀 고용이 어려운 분들, 소득이 낮은 분들의 고용은 17% 감소한 반면에 소위 상위 계층은 4% 줄어드는데 불과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용시장이 조금 개선돼 보여도 미국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 저소득자의 분들이 고용시장이 여전히 안 좋다, 실업자가 많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용 회복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혜택이 골고루 퍼질 때까지, 그런 노동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나는 지금에 하는 걸 멈출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파월 의장이 한 말의 의미가 뭐냐? 결국 파월 의장이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노동시장이 회복되려면 아직 멀었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함부로 금리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겠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발언이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전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물가를 너무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의 설립 목표, 한국은행은 뭐 하는 곳이냐? 이 법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곳이다, 그냥 딱 법에 써 있어요.
한국은행은 물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어떻느냐? 미국 연준의 목표는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용 안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달리 두 가지 목표를 둘 다 쫓게 돼 있어요. 물가도 잘 잡아야 되고 고용시장도 안정하는데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사실은 어떤 의장이 하느냐마다 조금씩 강조점을 두는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이 둘 중에 둘 다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은 노동시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시장, 경제가 막 좋아져서 막 일자리가 많아지고 실업률이 더 줄어들고 할 때까지 나는 돈 푸는 거를 함부로 멈출 생각이 없다. 뭐 이런 걸 시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게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딸들이지만 첫째는 알아서 대학에 입학했어. 그래서 너는 이제 멍문이가 입학했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 놀아도 돼. 좀 놀아. 그동안 고생했어. 근데 이 뒤에 있는 둘째가 고3이야. 그러면 사실 첫째를 생각하면 좀 놀아도 되는데 둘째를 생각하면 여전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집은 고3에 맞춘다. 그러니까 첫째 너도 집에 와서는 찍소리 하지 말고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집에서 떠들면 안 돼. 우리 집은 무조건 정수구 지켜. 둘째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물가도 중요하고 노동시장도 중요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지금은 고용시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방점을 찍고 있는 거여서 물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생각보다 그 미국 연준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사실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 거는, 이것도 참 어려운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 연준 물가가 2%가 기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빨간색 점이 2%입니다. 그러면 2%가 넘어가는 근처만 막 가려고 해도 걱정해요. 2% 넘어가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막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나? 실제로 금리도 막 올리고 합니다. 실제로 이거 보시면 미국의 파란색은 미국의 물가고 이거는 2%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이 어떻게 올렸냐? 2005년부터 막 올라갔잖아요. 이때 올렸을 때부터 미국 연준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을 단행합니다. 2%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리고 이 2%쭉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간 한 2009년이 돼서야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2%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작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평균 물가 목표제. 이게 뭐냐? 조금 어려운데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 기준이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평균적으로 넘어야지만 넘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초등학교 예전에 저도 보면 책상에 이제 친구랑 둘이 앉으면 가운데 이렇게 줄을 닦아서 너 넘어오면 죽는다. 너 멍군이가 있으면 야 여기서 연필 손 넘어오면 바로 자른다. 이거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평균 물가 목표제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멍군이가 발이 살짝 넘어왔어요. 그런 거는 봐준다. 실수로 넘어온 건 봐준다. 근데 계속 평균적으로 넘어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로 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으로 2%만 보겠다는 뜻이니까 사실 2% 살짝 넘어도 그냥 눈 감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앞에 드렸던 말씀처럼 파월 의장이 혹은 지금 연준이 물가가 잠시 좀 올라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함부로 금리를 올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쉽게 움직이진 않겠다라는 그런 걸 되게 돌려 말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 걱정되죠. 인플레 되면 뭐 물가도 올라가고 걱정이니까. 그렇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걱정할 만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좀
착한 인플레이션 아니냐. 그러니까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밑에 거는 백신 맞는 사람들. 100명당 몇 명이 맞았느냐. 이 숫자고 위에는 입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입원한 환자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왼쪽 건 이건 미국이고 이건 영국인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입원 환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죠. 지금 미국은 정점에서 한 40% 가까이 벌써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영국도 이미 최고점을 지나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지금 팬데믹 상황이 지금 빠른 속도로 좀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조금 예전으로 백신이 점점 더 맞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예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이미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나오니까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되면 사람들도 만나고 뭐 물건도 서로 잘 팔리고 나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이러면서 그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물가만 오르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아져서 거기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른바 건강한 인플레이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물가가 올라가도 또 경제도 좋아지니까 그 정도면 감당할 만한 수준 아니냐. 그래서 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사실은 뭐 이쪽에 아주 전문가는 아니어서 인플레이션 논쟁이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설명드린 건 최소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논쟁이 왜 생겼고 대충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쟁점으로 보시면 된다 정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또 무리해서 이런 어려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하여튼 인플레이션 논쟁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될 주제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알아오고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아직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이런 거 좀 눌러주셔야 또 기운을 차려서 다음 편을 또 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잘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